여러분 반갑습니다. 세계사 12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중국사 당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당의 건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이 수나라는 건국된 지 얼마 안 돼서 대규모 토목공사와 무리한 고구려 원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한 가운데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반란을 평정한 사람이 바로 이 당나라를 세운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이 당나라를 건국한 이연은 이 수양제의 이종사촌인데요. 그러니까 이 수나라를 건국한 이 건국 집단과 이 당나라를 건국한 건국 집단이 한 집안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지난 시간에 쌤이 이 수나라의 건국 집단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어떤 특징을 강조했는가요? 그렇죠. 바로 이 선비족의 피와 이 한족의 피가 동시에 흐르는 이 혼혈 집단이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.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당나라의 건국 집단도 바로 혼혈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당고조 이연을 이어서 이 당나라의 두 번째 황제가 이 당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태종 이세민인데요. 이 당태종 이세민은 이 앞서 스님이 수당식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인물입니다. 이 당태종 이세민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황제 중에 한 명이고요. 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주로 평가받고 있는 군주 중에 한 명입니다. 이 당태종 이세민의 즉위 과정을 보면요. 이 현무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의 맏형과 동생을 살해하고요.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위협하고 이 황제위를 이어받게 됩니다. 여러분들 이 당태종 이세민의 즉위 과정을 보면요. 우리 한국사에서도 이 굉장히 비슷한 인물이 한 명 생각나는데요. 여러분들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? 힌트를 주면 이 조선시대 인물입니다. 그렇습니다. 공교롭게도 이름도 똑같네요. 여러분들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난가요? 이 당태종 이세민과 똑같이 자신의 이 형과 동생들을 살해하고 즉위하고요. 이 왕이 즉위 과정에서도 이 부왕을 위협하고 즉위했었죠.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비슷한데요. 이 태종 이세민을 생각했을 때 이 조선시대의 태종 이방원을 한번 떠올려 봐도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태종 이세민이 즉위한 과정은 이 수양제의 즉위 과정과 또 비슷한데요. 수양제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이 황제를 계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이 실력을 통해서 제의를 계승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수나라와 당나라를 건국한 집단들이 피가 바로 이 유목민족의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을 이 당나라의 실질적인 창업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이미 이 당고조 이연이 당나라를 건국하고 이 통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당태종 이세민의 활약이 매우 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당태종 이세민을 이 실질적인 창업자라고 보는 것이고요.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협하면서 황제위를 계승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의 제위 시기를 이 정관의 치세라고 부르는데요. 이 정관이라고 하는 건 당태종 이세민의 이 연호이고요. 이 시기에 내부적으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가 좋은 시기였고요. 이 외부적으로도 이 성공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면서 이 이세민의 제위 시기에 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해서 이 시기를 이 정관의 치세라고 부르고요.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이세민은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 당태종 시기의 태평성대는 이 본인이 물론 이 훌륭한 것도 있겠지만 이 당태종 시기에 활약한 이 신하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. 이 당태종은 이러한 신하들의 말을 잘 기울이고 이를 정치에 잘 반영했다라고 하는데요. 이 태종 시기에 태종이 신하들과 정치 문제를 이 논의한 내용을 편찬한 책이 바로 이 정관정요라고 하는 책인데요.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여러 판본이 번역되어서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.
이 리더십과 이 자기 개발서로 많이 추천하고 있는 책입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있으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봐도 좋겠습니다. 이 태종 이세민이 이 즉위 과정에서의 그런 결함을 극복하고 이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로 평가를 받는 건 실은 이 대의 관계를 잘 했기 때문입니다. 이 태종 이세민은 이 안정적인 내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성공적인 대의 관계를 구축하게 되는데요. 이 당태종 이세민은 이 당나라의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이 동돌거를 복속시키고요. 그리고 이 유목민족들로부터 이 청간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. 이 청간이라고 하는 건 이 유목민족들이 자신들의 이 최고의 지배자를 부르는 호칭이고요. 이 당태종 이세민이 이 청간의 칭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 중국 황제로서 최초로 이 유목민의 세계까지 이 포섭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. 당태종 이세민은 이렇게 확장된 영역을 이 기미 지배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요. 여러분들 이 기미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이 기가 이 소의 곱비라고 하는 말이고요. 그 다음에 이 미가 바로 말의 재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. 여러분들 이 소나 말이 한번 여러분들 가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. 근데 이 소 곱비나 말의 재갈은 이 소나 말을 어떻게 할 때 쓰인가요? 그렇습니다. 이 소 곱비나 이 말의 재갈은 이 조금의 힘을 들여서 이 힘이 센 이 소나 말을 이 통제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. 이 김이라고 하는 말은 이 소와 말을 이 곱비나 재갈로 통제하는 것처럼 이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주변의 유목민족들을 이 조금의 힘을 들이고서 이 지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 도읍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이 감독관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감독하게 되고요. 그러나 이러한 감독관을 파견하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자치는 인정해 주게 되고요. 그리고 이 주변 유목민족들을 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요. 이 통일된 유목국가 탄생을 차단시키고요. 이 이간초액을 통해서 이 당나라에 이 충성을 다하는 세력들을 양성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당시 당나라는 이 중앙아시아나 인도차이나 반도, 이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이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요. 이 당나라가 이 주변 민족을 이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 기미 지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건 이 당나라의 황제들이 실은 이 유목민족의 사회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당나라 황제들의 피의 절반은 이 유목민족의 피가 흐른다라고 했었죠. 그래서 자신들이 이 유목민족 사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을 효율적으로 이 통제하는 방식을 잘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당태종 이세민 이후의 당나라의 역사는 이 두 명의 여인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. 선생님이 수당 시기의 특징을 이야기했을 때 이미 언급했던 두 여인들입니다. 왼쪽에 있는 인물이 측천무라고 하는 인물이죠.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이 양귀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. 이 두 명의 여인은 서로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실은 서로 대비가 되는 인물인데요. 이 측천무라고 하는 인물은 당나라를 더욱 발전시켰던 인물이고요. 반면에 이 양귀비라고 하는 인물은 이 당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갔던 인물입니다. 먼저 이 측천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이 측천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원래 당태종 이세민의 이 후궁이었다가 이 당태종의 아들이었던 이 당고종의 후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후궁을 이 아들이 취했던 것이죠.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이 한 단계 승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 고종의 이 황후가 되었고요. 이 당고종이 죽은 다음에 이 본인이 권력을 차지하고 이 중국사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여자로서 이 황제가 됩니다. 이 옆에 보면 선생님이 유목민족의 유풍이라고 돼 있는데요.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
이 아버지의 후궁을 아들이 취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 정통 한족 왕조에서는 조금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요. 이러한 점도 이 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여자로서 황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 유목민족의 유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여러분들 이 유목민족들은 이 전통적으로 여자들의 권한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서 어떤 이 부족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이러할 때도 이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강하고요.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이 측천무가 이 당시 당나라의 황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측천무는 이 권력을 위해서 비정하게 이 자신의 자식까지 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요. 그리고 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에 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수도도 이 낙양으로 옮기게 됩니다. 중국사에서 이 사건을 이 무주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무는 이 측천무의 무에서 온 것이고요. 주라고 하는 건 측천무가 세운 나라가 주이기 때문에 이 측천무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걸 바로 이 무주혁명이라고 합니다. 이 측천무의 시기의 평가는 이 당나라가 멸망 후에 이 여화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성이 황제가 돼서 이 당나라가 화를 입어서 망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.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이 후대 역사가들이 이 남성을 귀하게 여기고 여성을 낮게 보는 그러한 생각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. 이 측천무 시기의 실상은 이 능력 있는 과거 출신들이 활약하고 굉장히 이 당나라가 번성한 시기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측천무를 보면 이 역사를 평가하는 관점이 이 시기에 따라서 이 계속 바꿔 나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. 어찌됐든 이 당나라는 이 측천무 시기의 번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 측천무 이후에 즉위한 현종 시기에는 이 다시 한번 이 태평성대 시기인 이 개원의 치세를 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전성기를 이 달리면서 이 당나라는 이 관료제 중심의 국가 체제를 완비하게 되고요. 이 율령 체제를 완성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당나라의 율령 시스템은 이 당나라의 개방 정책으로 인해서 이 동아시아 각 지역에 전파 수용되게 되고요.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이 4대 요소인 유교와 불교, 율령, 한자가 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당나라의 국가 행정 조직인데요. 이 중앙의 관료 조직을 보통 우리가 이 삼성 육부라고 부릅니다. 여러분들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. 그리고 이 화면은 이 당나라의 중앙행정 조직과 이 다른 나라의 중앙행정 조직을 나타낸 화면입니다. 여러분들 이 중앙행정 조직에서 이 도병모사와 식목도감이 있는 국가는 어느 국가였는가요? 그렇죠. 바로 고려였습니다. 그런데 이 고려도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중앙행정조직을 운영했다라고 보면 되고요. 물론 당나라는 삼성이지만 이 고려는 이 그걸 간략히 해서 이성 체제로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겠네요.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중앙행정조직은 어느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일까요? 그렇죠. 바로 이 발해 중앙행정조직입니다. 이 발해 중앙행정조직도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 체제의 영향을 받아서 이 비슷한 형태로 운영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이 당나라의 삼성 시스템을 운영하긴 하지만 그 이름을 이 바꿔서 이 발해의 이 독자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. 그리고 이 밑에는 일본의 중앙행정조직인데요. 이 일본의 중앙행정조직은 이 고유의 그러한 특징이 많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이 일본의 중앙행정조직도 이 당나라의 삼선육부 체제를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당나라가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 중앙행정조직을 통해서 이 살펴볼 수 있겠고요. 이 당시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당나라를 이 파국으로 몰고 갔던 이 양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역사적 인물 중에서
이 미인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어떤 인물들이 떠오른가요? 이 서양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클레오파트라나 이런 인물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동양에서는 첫 번째로 꼽히는 인물이 이 양귀비를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만큼 이 양귀비는 미모가 출중했고 지금도 이 미인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. 이 양귀비는 당시 황제였던 이 현종의 원래는 며느리였는데요. 이 현종과 이 며느리였던 양귀비가 사랑에 빠지면서 이 치명적 로맨스가 펼쳐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사랑에 빠진 것인데요. 요즘으로 따지면 이 막장 드라마의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현종과 양귀비 사이에 끼어든 인물이 이 안록산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. 이 안록산의 출신은 이 이랑계 소그드인과 트루크계 돌고린의 혼혈 출신입니다. 그러니까 이 중국의 한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안록산의 출신 성분은 이 오랑캐 중에 오랑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안록산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아무튼 출신 배경이 이렇지만 굉장히 비상한 재주와 이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. 이러한 매력들이 이 양귀비의 마음에 들게 돼서 이 양귀비가 이 안록산을 총애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현종과 양귀비와 이 안록산 간에 어떻게 보면 이 삼각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 화면은 이 드라마에 나온 안록산의 모습을 캡처한 화면입니다. 그래서 실제 안록산의 모습은 이러한 이민족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장면이 지금 춤추는 장면인데 굉장히 아까 선생님이 앞에 이 매력과 비상한 재주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안록산이 기록에 보면 춤을 굉장히 잘 췄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아마 이 양귀비가 이 안록산의 모습을 보고 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어찌됐든 이 현종의 사랑을 받으면서 양귀비가 권력을 가지게 되고요. 이 양귀비의 이 총애를 받으면서 또 안록산이 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요. 이 안록산이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에 이 세계 절도사를 겸임하게 되는데요. 이 절도사는 요즘으로 따지면 이 군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당시에 10개 절도사가 있었는데 이 3개를 안록산이라고 하는 인물이 겸임을 하고요. 이 병력도 당시 당나라의 정체 병력의 40%를 통솔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안록산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. 이렇게 많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안록산과 이 경쟁을 하던 인물이 이 양국충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. 이 양국충은 여러분들 짐작했듯이 이 양귀비의 오빠입니다. 이 양국충이라고 하는 인물도 역시 자신의 동생인 이 양귀비를 통해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고요. 이 양국충과 이 안록산 간에 이 권력 투쟁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양귀비의 이 혈육이었던 오빠와 이 양귀비의 이 사랑을 받는 이 안록산 간의 이 권력 투쟁이 발생한 것이고요. 그러한 와중에 이 안록산이 자신의 권력 투쟁에서 이 패배하게 되자 이 당나라의 반기를 드는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안록산군의 반란군이 한때는 이 장안을 점령하게 되고요. 하지만 이 안록산군에서 이 하극상이 속출하면서 이 안록산의 군대는 약화되게 되는데요. 이 안록산이 이 자신의 아들인 안경서에게 살해되게 되고요. 또한 이 안경서는 이 안록산의 부하였던 이 사사명에게 또 살해를 당합니다.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안록산의 군은 약화되게 되고요. 이 당나라가 이 위구르족 용병을 고역해서 이 반격하면서 이 안사의 난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화면은 이 안록산의 난을 지도로 나타낸 것인데요. 이쪽에서 반란이 시작돼서 이 반란군은 이 진격을 해서 이 당나라의 수도였던 이 장안까지 점령을 하게 되고요. 당시 황제였던 현종은 이쪽으로 피난을 가다가 피난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 근데 이 양귀비는 어떻게 됐을까요?
이 현종이 피난을 가면서 양귀비를 데리고 가는데요. 당시에 이 현종과 같이 피난을 갔던 군사들이 이 양귀비를 가만 놔뒀을까요? 그렇지 않죠. 이 안녹산의 난이 이 어떻게 보면 이 양귀비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, 당시에 이 현종을 따르던 군사들은 이 계속 현종에게 이 양귀비를 죽이라고 압박을 하게 되는 거고요. 피난 중에 결국에는 이 양귀비를 죽이게 되고요. 본인도 이 피난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새로운 황제인 숙종이 즉위를 하게 되고요. 이 숙종도 피난을 하면서 이 위구르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안녹산의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. 이 안녹산의 난을 통해서 이 당나라는 이 서서히 붕괴되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당나라의 이 바로 이 시스템인 율령 체제가 붕괴하게 됩니다. 이 호구수가 890만 호에서 290만 호로 급감하게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 안녹산의 난 때 그만큼 사람이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 호구수가 감소한다고 하는 건 국가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당나라의 국가 시스템인 이 율령 지배 체제가 붕괴되게 되고요. 이 당나라의 국가 지배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이 국가가 더 이상 농민들에게 이 토지를 지급할 수가 없게 됐고요. 이 국가가 더 이상 토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농민들로부터 이 토지를 지급한 데 대한 대가로 받았던 세금인 이 조용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이제는 세금을 이 재산에 따라서 봄에 가을에 2번 걷는 이 양세법을 시행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 농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이 군대에 복무하게 되는 이 부병제라고 하는 제도도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. 국가에서는 이제 필요한 병사들을 직접 모집하는 이 모병제도를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. 이 장나라의 율령 지배체제가 붕괴되면서 이 당나라는 더 이상 지방을 통제할 힘을 잃게 되고요. 이 지방에서는 이 군사령관인 절도사가 이 독자적으로 세력을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. 이렇게 이 안사의 난 이후에 이 당나라의 국력은 이 굉장히 약화되어 갔고요. 이 약화된 당나라를 이 멸망으로 이르게 한 사건이 바로 이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. 이 황소는 여러분들 사람 이름이고요. 이 황소라고 하는 인물은 이 실은 이 과거 시험을 준비했다가 과거 시험에서 떨어졌던 인물입니다.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이 고시패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이 과거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면서 이 황소는 이 소금 밀매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소금 밀매업을 통해서 번 돈과 이 소금 판매하던 이 유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요. 결국에는 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을 점령하게 됩니다. 이 장안을 점령하고 이 황소가 이 당나라를 거의 무너뜨리려고 했을 쯤에 이 황소의 부하였던 이 주전충이라고 하는 인물이 황소를 배신하면서 이 황소는 자살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 주전충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후량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당 제국은 멸망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화면은 이 황소의 난을 지도로 나타낸 화면인데요. 이 황소가 주로 활동했던 무대는 이쪽 빗금친 지역이 있고요.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반란이 시작되게 되고요. 이 황소는 이 반란 이후에 이 바로 당나라로 진격하지 않고 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.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금 유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 거고요. 이 세력을 늘린 다음에 이 장안 쪽으로 다시 진격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장안 점령에 성공하게 되는데요. 이 부하였던 이 주전충이라고 하는 인물이 배신을 하면서 이 황소는 자살을 하게 되고요. 이 주전충이 후량을 건국하게 되면서 이 당나라는 멸망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이 당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이 오늘의 과제는
이 측천무를 이 자신의 관점에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. 선생님이 오늘 수업 시간에 이 측천무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자 최초로 이 황제가 된 인물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자신들의 자식들을 살해하는 이 비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. 이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굉장히 이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나 이 현재는 이 추천무 시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평가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들을 좀 참고를 해서 이 추천무를 이 자신의 관점에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